근데 이것도 있어요. 사실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두고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 게 이게 경기 침체가 맞아? 왜냐면 너무 그냥 순식간에 개눈 감추듯이 그냥 지나가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덮어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큰 경기 침체가 왔었어야 되는 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오면은 그냥 짧게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2020년 3월 달에 팬데믹화 되면서 우리가 짧은 리세션을 경험할 수 있는 미국 기준으로 그랬던 이유는 결국 통화정책에 대한 파워였죠. 그렇죠. 이번에도 통화정책에 대한 파워, 물론 재정정책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여당이 뭐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 이후에 힘을 잃는다 하더라도 명분이 생기면 돈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다시 한번 올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지금 매도 먼저 맞는 스탠스. 즉 지금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QT도 사실 저는 빨리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고 QT도 옛날에 했던 것처럼 재투자의 매각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 조기 매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조기 매각 가능성. 네, 근데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네.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궁금한 게 왜 네네. 기간이 짧아요? 경기 침체가? 아 경기 침체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경기 침체를 네네. 뭘로 막냐는 거지? 네. 그래서 또 완화적인 정책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또 다시 하다가 그럼 다시 금리 올리다 말고 금리 내리나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표가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뭐 이선이 잘 아시겠지만 12월과 3월 달에 점도표를 딱 놓고 보면 이거는 동일한 사람들이 찍은 점도표가 아닙니다. 네, 이거는 동일한 사람들이 찍을 수 없고요. 또한 중립금리가 낮아졌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다라는 희망이 있고 두 번째는 그만큼 잠재 성장률이 내려갈 거다라는 또 다른 불안감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월 FOMC에서 이 잠재 성장률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23년과 2024년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멘트들을 보면 당분간 중립금리 위에서 기준금리를 가져가도 무방하다는 멘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금리 인상은 끝난다는 것이죠.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립금리가 내려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네, 저걸 올리는 게 효과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맞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크로스가 되는 경우가 되게 드물잖아요. 드물죠. 그죠? 네, 많이 드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점도표라는 게 100% 맞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인 것이죠. 근데 가이드라인조차도 지금 이렇게 분포도가 넓은 가이드라인을 왜 줬느냐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6월 FOMC는 뭐 볼도 안 해도 끝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멘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일희일비 할 거다. 그래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극히 넓어질 거고 그런 가운데 방향성을 못 잡을 건데 딱 하나만 보자. 결국 저는 6월 FOMC를 미리미리 좀 가늠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중립금리 롱글런 이 5년 뒤에 이 금리 수준이 지금 2.5에서 사실 2명 때문에 2.4% 375로 내려갔는데 이게 다시 2.2%로 내려갈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2.5%로 올라갈 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저 뭐 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위해서 중립금리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미국의 기초 체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인플레이션 없이 네. 도달할 수 있는 네. 금리 수준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론적인.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보다 높은 금리는 네. 경기를 때려잡겠다라는 의지 표현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죠? 지금 경기를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급이 급하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립금리의 바이 데피니션은 스테디 스테이트죠. 그러니까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이론 가격에 들어가면 디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도 없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3월달 FOMC를 복귀해 보면 그럼 이 2년은 뭔가? 이 2년은 2년 동안은 뭔가? 네, 2년 동안 뭔가? 그러면 제어하지 못하는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우리는 각을 세워서 두드려 때리다라는 의도죠. 근데 이거는 연준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또 하나의 반대급부로 경기가 그에 대한 떠받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업률과 고용시장을 갖고 하나만 갖고 이것을 계속해서 담보하는 것이 과연 시장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연준이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요번의 시기는 만약에 성장 쪽에서의 포인트를 놓친다면 그것은 바로 경기 침체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미 그 시기는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어서 처음 왔는데 너무 무거운 얘기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아주 시원한 고구마를 주고 계시다고 지금 댓글 반응이 네. 시원한 고구마 아주 먹었는데 속이 답답한데 시원하긴 시원해.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그러면 화면 한번 보시죠. 네. 네네네. 네, 화면 한번 보시죠. 네. 괜히 제가 이제 막 띄엄띄엄해서 네네. 막 이렇게
조금 아까 수준을 좀 높이자라고 말씀 주셔갖고 제가 좋아요. 예전에 네. 제도권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툭툭 던졌는데요.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조만간 나올 거예요. 목요일 날. 아직은 네네. 여기까지만 나왔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제 아틀란타 GDP 나우 포캐스팅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은행도 올해부터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간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통괄해서 GDP를 일관으로 컨센서스화해서 인덱스화 시키자는 것이거든요. 네네. 레벨이 달라요. 하지만 어.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미 거의 잘 나와야 1%, 그럼 이렇게 내리박는 것이죠.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한 퀘스천, 시장도 이걸 보고 물론 해석은 하겠죠.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40년대 최고치인데 뭐 아직 마이너스도 아닌데 괜찮겠지. 근데 안에 세부적인 자료들을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녹록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전망은? 네, 물가 전망은 사실 이거는 제살 깎아먹힐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다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올해 미국의 물가 전망이에요. 전월비 베이스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3월 달에 8.5인데 저는 4월 달에도 소수점은 좀 다른데 거진 8.5%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갖고 2분기에 이제 피크, 그다음에 올해 연말에 4.4%, 그다음에 내년 6월 말에 3%. 그러니까 여전히 2%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 좀 지속될 거다. 이걸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부터는 방향보다 속도라는 것이 이때부터는 방향보다 속도였거든요. 이제는 속도보다 방향. 그래서 이제는 해석이 전월비 내려가는 거. 연준이 원하는 거는 평균이 전월비 0.2%거든요. 0.2% 언제 돌아올 거야? 이게 처음에 또 관심사다. 숫자적으로 보시면. 네. 네, 아마 전월비 0.2%로 회귀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에서 싹 사라질 겁니다. 근데 되게 이 그림을 보면서 항상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평균 물가 목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하고 있는 거죠. 몇 년으로 한다는 거지? 그거 이제 5년초로 잡았죠. 5년초로 잡은 거예요? 네, 롱글러 런지 5년 전망이었으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또 재밌는 게 PCE와 CPI가 이 도출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기준 연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약간의 또 이제 그 아카데믹하게 하시는 분들이 조작을 좀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옐런이 얘기하고 파월이 그 바턴을 잡았으니까 평균 물가 인플레이션 가면 적어도 뭐 4, 5년 동안은 그러니까 3년 정도인 것이죠. 인플레이션 위에서 2% 위에서 놀게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반평균 점수라고 따지면 그죠? 네. 점수가 저 높은 애들이 네. 오래 지속될수록 이게 네, 그렇죠. 평균 5년 평균이 네, 2% 밑으로 내려가기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속도가 중요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8.5%를 보다가 올해 연말에 4% 초반을 보면 물가에 대한 불안감은 좀 희석될 거라고 봐요. 근데 단 저의 전망이 틀릴 가능성이 있죠. 저는 우크라이나발 리스크가 2분기에 봉합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유가의 상승 모멘텀, 물론 오늘 이제 탈세계화라는 거대 담론을 갖고 왔는데 저는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나비 효과는 세계화의 종언, 블록화의 재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간단히 얘기해서 비용이 더 높아지는 세계로 접어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8.5%의 물가가 4.4%의 물가로 내려오는 게 여기까지는 대부분 컨센서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T입니다. 이 T가 아직까지도 모델러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더블로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봉합이 안 되고 지지부진해지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역기저 효과를 감안해 봤을 때 내년 상반기에 이 3%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저는 이때 경기 침체를 보고 있거든요. 이때 물가가 올라간다면 저는 최악의 가장 큰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개인 베이스 시나리오는 아닌데요. 그런 시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불안한 게 뭘까요? 신흥구통 아니죠? 그래서 저는 위안화도 못 버틴다라고 보고 있고 달러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뭐 할까요? 뭘 해야 됩니까? 아니 좀요, 그거 좀 이게 그 전망을 쏟아내셨는데 아주 좀 이게 네네. 이제 받아들였어요. 네네. 시원한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네네. 뭘 할까요? 뭘 할까요? 네, 일단은 먼저 아픈 손가락부터 찾아보시죠. 왜냐하면 좋은 손가락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아픈 손가락부터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뭐 간단하지만 그래도 또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 에너지 수출 중에서 순수출 비중, 곡물, 그다음에 러시아 의존도입니다. 보시면 터키, 이집트, 베트남, 필리핀 이런 국가들부터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한국도 뭐 자유롭진 않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포트폴리오 투자라든지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분들이 이 자료를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산 배분이나 이런 것에 옥석 가리기 하기 매우 좋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신흥국들이 근데 베트남, 필리핀, 동남아시아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고 한국도 사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에너지 수입국이자 곡물도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니까요. 다시 뭐 러시아 의존도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미 터키라든지 아니면 폴란드는 러시아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조금 위험한 국가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보면 좋은 걸 찾기 어렵다는 것도 반증으로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시각을 상당 부분 배제하자라는 게 첫 번째 제가 드릴 수 있는 대안이고요. 두 번째 대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은 전략, 저보다 희소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강압적으로 365일 매매를 해야 되는 거와 달리 기관 투자자들은 시간을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쉴 때는 쉴 수 있다라는 게 이런 모멘텀 플레이과 이벤트의 분석을 하는 또 다른 이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때가 오면 그 때를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때가 오면 도대체 뭘 사야 되는가? 저는 그것을 이제 이 안보 자산의 변화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 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미국의 안보 자산 변화는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엄청난 먹거리이자 또한 여차하면 우리의 큰 먹거리를 뺏길 수 있는 변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안보 자산의 바이 데피니션은 국가의 안보랑 좌우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차치하고 지켜야 되는 자산인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석유에서 반도체로 이미 넘어오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회의에서 웨이퍼를 들고 하는 뉴스플로우드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 지역이 바뀌어야겠죠. 석유가 생산하는 중동에서 이미 발을 뺐고 반도체, 남중국해, 아시아 이쪽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오리엔트돼 있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남중국해에 집중하는구나를 떠나서 우리는 선택의 그 시기가 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또 부담으로 여겨야 됩니다. 항상 중동이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와 이란이 명암이 갈렸죠. 우리와 대만이 명암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세다. 세. 너무 센데 너무 툭툭 던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네.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은, 네. 그래, 그럴 수 있는데, 딱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세다고 느낀 게, 네. 사우디와 이란의 그런 것처럼 네. 우리나라와 대만을 이렇게 얘기하면, 네. 잘못하면 이란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세네요. 꼭 사우디가 되라는 법은 없고 이란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지금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방과 영원한 적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이 안보 자산을 선택하는 거에서 우리는 선택이 좀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 그나마 골든타임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우리 아니면 파운더리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과 산업들이, 국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 골든타임은 그게 길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헤게모니 전략 중에 이런 것이죠.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시니까 기초통화의 디지털 자산, 이 CBDC, 연준이 바른 행보도 여기에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용화 직전으로 아마 내년부터 상황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도 또 다른 자산으로서 넥스트 어셋, 이 코인 시장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의 안보 자산의 트릭 중에 하나가, 전략 중에 하나가 리쇼링이었어요. 리쇼링 많이 하려고 그랬죠. 오바마 때부터. 오바마 갖고 오세요. 인센티브 드릴게요. 트럼프 가까우지 않으면 페널티 드릴게요. 뭐 바이든 비슷한 것도 많이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니어쇼링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어쇼링은 결국 어떠한 이유로 죽어도 미국으로 못 갖고 오는 산업체 생산 설비가 있다면 적어도 중국만 아니면 돼. 중국 이전 지역으로 나가라. 그게 인도와 인도네시아, 상당 부분 동남아 지역에 각광받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는 메이드 인 뭐 이스트 에이시아 아니면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 온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으로 제가 뭐 짧은 식견이지만 향후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제목이 반도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왼편은 오래전에 있었던 이거 언제 PC. 시작이야? 이거 네. 빈센트가 네네. 언제?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책에서 봤을 때, 책에서 본만 본 거야? 초등학생 때예요. 근데 초등학생 이제 때. 제가 사용한 기억은 별로 없고요. 저는 이제 삼보 트라이잼이라 그래갖고 이팔류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뭐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게 그렇군요. 있었고요. 네, 근데 이때의 반도체는 주로 이제 미국의 인텔사가 제조를 했고 전 세계로 그렇죠. 활용했죠. 네. 그래서 여기 노트북이 아닌 이제 이 PC에 들어갈 수 있는 특화된
딱 규격화된 반도체로 전 세계 한 20년 정도 씹어 먹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중간에 일본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뺏어온 해프닝도 있었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저도 이건데, 네, 이제 셀폰이죠. 셀폰에 들어가려는 근데 반도체. 셀폰을 아이폰을 안 하고 이걸 넣으셨네. 네. 본인 핸드폰이라고 그렇게 하셨나 보네요. 아닙니다. 우리 삼성전자의 화이팅이라는 의미로 아, 갖고 그런가요?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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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미국에 있으니까. 네,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지금 농담 좀 쳤어요. 네. 알고 농담인 것 같아서 제가 네네.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되게 민감하고 센스 있으세요. 왜냐하면 미국 거, 한국 거, 네, 다시 미국 거? 네,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반도체가 되게 초정밀을 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파운더리 산업으로 특화돼서 상당히 뭐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나 뭐 DBHT 이런 것들을 막 왁싱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앞으로 반도체는 다 여기에 담긴다는 것이죠. 전기차에 담긴다는 것입니다. 자, 삼성전자, TSMC가 잘 만들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인텔이 파운더리 건너뛰고 M&A로 들어가니까 어디 가서 만들지는 퀘스천.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100% 기회가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반도체의 미래는 결국 지금부터 미국의 안보 자산으로 인텔사가 이 마켓 사이즈를 키울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MS가 높은 삼성전자의 수혜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수혜가 골든타임, 즉 영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 전장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이런 초고밀도를 요하는 것인가 아니면 효율성이 좀 떨어져도 그래도 미국 중심으로 들어갈 것인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발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역사는 뒤에 해석을 하겠지만 저는 세계화의 종언, 그다음에 블록화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얘기 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효율성의 대명사인 저스트인 타임에서 저스트인 케이스로의 변화. 즉 저스트인 타임이었으면 아마 다시 한번 삼성전자 이 미세 공정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지만 하지만 시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비싸도 효율성이 좀 떨어져도 생각보다 명분과 또 다른 것을 좌우하는 물건의 선택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꼭 잘했기 때문에 계속 잘한다라고 담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짧은 삼성전자의 기회를 지금 향유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계속해서 삼성전자만 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 얘기는 삼성전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투자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투자자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투자자한테 네. 삼성전자를 두고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투자자한테 네, 하는 얘기. 고맙습니다. 저희 네. 시간 이제 좀 됐는데 네. 좀 고구마 먹느라고 고생 고구마 네. 조금만 쉬었다가 네. 한숨 돌리고 네. 질문 좀 받아볼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소통도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어떠셨어요? 네, 저희 보면 제가 듣다가 질문해야지 하다가 이제 놓친 게 암호자산에 대한 뷰에서 네. 암호자산에 대한 뷰를 긍정적으로 네. 본다라는 건 오케이.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여전히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나스닥하고의 높은 코릴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 주신 대로 암호자산이 뭔가 의미 있게 강세를 보이거나 그러려면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될까요? 변화는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대체자산이라는 맘목보다 훨씬 더 크게 대안자산이라는 품목에서 암호자산을 보고 있습니다. 대안자산. 네, 대체자산은 트레이드 오프죠. 전통자산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산이라는 쪽에 좀 더 포커싱 돼 있다면 대안자산은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트리거는 이미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로 되면서 시도하고 있는 지금의 프로젝트성 사업들에서 우리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대체자산이 아니고 대안자산이라는 말 자체가 암호자산을 엄청 좋게 본다는 얘기인데요. 네, 저는 이 투자의 DNA라는 게 있죠. 각 세대별로 시대 정신이고 제 책에도 MZ가 세상의 중심이 온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들의 쪽수 플러스 이제 구매력이 이전 세대를 뛰어넘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지금 보면 익숙한 자산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단순히 이제 변동성의 제어를 차치하더라도 대안적인 자산으로서 이미 자리매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빠져요? 자산은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빠졌다. 주가는 날아가고 부동산 날아가고 이랬으면 저도 한번 자기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네네. 근데 지금은 동조화도 좀 있으니까. 동조화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대안자산이 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키팩터는 네. 뭐라고 보세요 지금은? 지금은요. 저는 네. 이제 부동산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보다도 심리적인 작용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두물머리 AI 핀텍이고요.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로 상당 부분 개인형 맞춤형 펀드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네. 그러려면 이제 빅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 모델을 돌릴 때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공통적인 분모들을 소팅합니다. 추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암호자산도 상당 부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공통 팩터가 있을 거다. 뭔가 네. 같이 움직이는 뭔가 있을 그렇죠. 거다. 네, 그게 저희가 발견하면 제박이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아예 그러니까 시계열이 짧죠. 그러니까 이제 시계열이 짧다 보니까 많은 팩터들을 가질 수는 없는데 시도할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아직도 저희는 뭐 중간 소고 단계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충분히 그만큼 저희 같은 대한민국에 있는 작은 미래성이 있는 회사도 이런 것을 하는데 실리콘밸리 아니면 중국 상해에서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어떤 키팩터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이게 참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네, 이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식이 뭘로 움직인 거냐? 네. 그러면 사실은 그거 이제 마코비치가 1950년대 이거는 변동성의 함수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그 키팩터가 작용 있진 않겠지만 분명히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올 건데 네.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건 확실한 것 같고 지금은 심리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공감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래소에서 여의도 애널리스트들 데려다가 이제 밸류에이션 작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만간 뭐 나오지 않을까? 뭐라도 생각합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스터디를 해보니까 네.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솔직히 커뮤니티라는 용어, 네. 그다음에 오너십이라는 용어, 그리고 웹3라는 게 다 종합해야 돼가지고 네. 이건 종합 예술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마코비치가 노벨상을 받았던 게 됐고 주식은 변동성이야. 어떤 얘기하고 땅땅땅.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 그러면 변동성인가 보다. 그럼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대해서 수익률을 좋게 주는 게 맞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가 된 것처럼 암호화폐도 뭐가 그런 게 있겠죠 분명히. 예, 근데 그게 참 어떤 걸로 만들어질지 근데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생명주기 아닐까요? 생명주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라지는 알트코인들도 많으니까 적정한 볼륨 이상의 생명주기를 갖고도 한번 사용해보지 않을까? 일단은 거래가 돼야 되니까. 듀레이션이 그렇죠.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게 참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이게 역사가 너무 짧아. 무슨 잘됐다가 죽고 막 이런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아무튼 근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950년대 주식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어떤 누군가가 하겠죠.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전 너무 재밌는데요. 네, 좋았습니다, 저도. 시원하고 속 시원하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생각할 때 네네. 그 김두한 빈센트 입장에서도 네. 내가 칼이 있는데 네네. 휘두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어디 가서 뭐 휘두를 수가 없다가 오늘 그냥 마음껏 휘두르신 것 같은데. 네, 오늘 그죠? 저한테 서두에 오기 시작할 때 한번 레벨을 좀 높여서 가보자 라고 해서 저도 허심탄회하게 과거 예전에 이제 기관 매니저들하고 하는 것처럼 네. 툭툭 던졌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한번 나도 한번 휘두르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네네. 감춰놔야지 뭐 조금 쉽게 해야지 했는데 오늘은 네네. 그냥 네네. 딱 얘기해 주셨고 좋은 것 같은데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럼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네. 얘기이고 네. 5월 달도 있지만 6월 달 이 FOMC가 진짜일 것 같다. 네. 그리고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위안화가 7위안 될 때까지는 그냥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약간 욕심을 부리면 7년이 될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되려면 빨리 돼야지 느리면 늦게 될수록 더 잃는 게 많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국이 올해 10월 말에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개입하고 누르고 있어서 전 더 문제라고 봅니다. 가려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죠.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지키려면은 일단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죠? 어떻게
만약에 개인 투자, 개인 입장에서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가을에 수확하는 계절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수확을 하려면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 지금 물론 현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망이 틀릴 수 있고 나중에 리세션이 안 올 수도 있고 리세션이 올 것 같은데 안 오면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매집하는 구간이 지금이다. 아무도 안 살 때 손에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가을이면 아직 멀었어 너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아닌가? 네. 4, 5, 6, 7, 8, 9. 5, 6개월 반년 동안 그러니까 네. 반년 동안 나눠서 살아 이런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쵸. 나눠서 사고 그 다음부터는 익절을 취하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저는 뭐 스캐퍼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한두 달 이렇게 테마성으로 잘 하지는 못하고 뭐 아시는 것처럼 테마성은 여기도 왔던데요. 제 동생이 잘 하잖아요. 누구야? 예, 듀현이가. 두현 동생이에요? 예, 제 동생이죠. 제 둘째 도림이잖아요. 아 진짜? 너 몰랐어 동생인지. 네, 뭐 서로 그래요? 서로 뭐 대면하죠. 그렇구나. 동생인지 몰랐어. 얼마 전에 저기 김두한 연구원이 왔었거든요.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진짜로. 네, 왜냐하면 저기 초대해 주셔갖고 미리 딱 봤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또 힘을 또 실어줘야겠죠. 그렇군요. 두 분 다 얼굴이 그냥 환칠하시고 두현이는 지금 결혼한다고 지금 기분이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뭐 여자친구 사진 보여주고 막 근데 진짜 당황스럽긴 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몰랐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시작하기 원래 이제 저희가 그 김두원 연구원 나왔을 때 제가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김두원 연구원에게 김두현 네. 연구원에게 네. 스몰캡이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 오늘도 이제 빈센트에게 이제 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갑자기 오늘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제일 훅 들어오는 건가요? 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얘기 안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네. 김두원 연구원이 아니지. 빈센트에게 네. 비트코인이란? 비트코인이랑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 네. 왜요? 저 비트코인 투자 꽤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겸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경험적인 결과물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게 진정한 겸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멋있다. 아니 근데 저기 그 두물머리에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업라이즈잖아요 여기. 근데 두물머리 출신 이렇게 멋있으면 어떡해? 멋있다. 네, 다시 네. 멋있다. 고맙습니다. 비트코인은 겸손이다.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편협한 생각들을 많이 바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발전적이라고 봅니다. 이야, 멋있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빈센트에게는 겸손의 상징과 같다 이런 거네요. 멋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꽉 찬 것 같아요. 꽉 찬 것 같고 네. 시원한 고구마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만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다시 나와 주셔서 위안화가 7위안이 될 때 네, 그러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네. 그때쯤 돼도 좋고 알겠습니다. 언제든 돼도 좋고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네. 괜찮았죠? 네. 네, 좋았고요. 오늘 이렇게 실시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짤막하게 이제 출근한 다음에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활동들 이 책에 보면 네네 그 뒤에 많이 있어요. 이 책도 사실 겸손의 결과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6번째는 잘 모르겠으니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투이션을 갖고 있는 저희 독자, 잠재적 독자가 저에게 이정표를 좀 달라라는 메시지였고요. 그냥 소통하려고 책을 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고 현재 되게 저에겐 과분한 한 180명 정도의 사람들이 계세요. 거기에 이제 링크를 아까 달았죠. 그러니까 막 보고 있다. 딴 데 가려는데 보일 거다.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이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의 힘인 것도 같습니다. 자, 이 책은 여러분들이 넥스트가 궁금하시면 보셔도 될 것 같고 빈센트의 겸손함을 느껴보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겸손함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